네, 안녕하세요. 초노입니다. 이번 실전 투자자 강의에서 배워보고 싶은 리스트에서 저번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마 재밌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것을 실전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서 강의들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강의 역시도 전부를 알려드리지는 못하죠.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도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은 이 카페에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사실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가더라도 거래량의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래량이 엄청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거래량은 중요하다.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결국에 차트 HTS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무엇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TS에 주어지는 게 차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엔 캔들, 그 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엔 캔들과 이평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차트 안에서 결국엔 거래량을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단원이에요. 대단원을 기억을 하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단원 내에서 또 소단원으로 들어가면서 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을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차트에서 주어지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내에서 캔들, 이평선, 거래량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세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냐면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결국에는 알려주는 게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거래량은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거래된 양이에요. 그죠? 네, 얼마만큼 거래가 되었는지 그것을 수치로 표기를 한 게 거래량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거래량이 중요한지, 그리고 대체 거래량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실전 투자자 강의에서는 그 거래량에 대해서 얘가 어떤 것을 의도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심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려면 사실 매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거래가 된 양이고, 결국에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알려주는 게 얘가 세력들이 이탈을 했느냐, 아니면은 세력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요놈이 시세가 종결이 됐느냐 아니냐,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거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래량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우리들한테 제공되는 그 정보들은 사실 이게 100%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세지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캔들의 신뢰도가 높은 캔들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캔들들이 나오면은 이상하게 급등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급등들 나오는 거를 살펴보면은 다 그러한 캔들들 뒤에서 나오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네, 거래량도 똑같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 내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 거래량이 나타났네? 그러면은 이것은 좋은 신호가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거래량이 안 나오네? 그럼 얘는 배제를 해야겠어. 거래를 안 하면 되고. 이러한 기준들을 만드는 게 거래량이다. 결국에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많을 때는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사고 누군가가 많이 팔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자전거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많이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시세는 나왔는데 거래량이 적었다. 이것은 또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거래량이 적게 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면은 누군가는 쉽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단 말은 매집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누가 많이 사서 끌어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들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매매를 잘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은 제가 갖고 있는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제 강의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많을 때. 일단 거래량이 많을 때는 첫 번째, 세력들이 팔고 있다. 라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래량이 팡 하고 터졌어요. 그죠? 거래량이 팡 하고 터졌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뒤에서 나오면서 대시세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유통 주식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전거래를 많이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또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 뭘까? 제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는 거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많을 때는 세력들이 팔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매집이라는 것을 사실 여기 실전 투자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선뜻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터질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는 세력들이 유통 주식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 또는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전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력들이 유리할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자전거래가 많다라는 것은 매수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사실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행동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가격을 주겠어요? 아니 나 혼자 먹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남한테 왜 알려줘? 너만 해서 벌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력들도 똑같을 거예요. 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갖다가 저도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세력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현금이 생기게 된다면은 또 재투자를 하면서 제 자산의 증식을 하겠죠. 세력들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많을 때는 어쨌든 세력들이 팔고 있다. 세력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래량이 적을 때, 말 그대로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갖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만약에 그 주식을 세력이 모은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한다면은 쉽게 그게 노출이 되겠죠. 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샀겠네.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적을 때는 세력들이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됐는지, 얼마만큼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왜? 예를 들자면 1월달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이러면서 너도 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을 했었을 때 그 주식이 더 갔나요? 아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매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결국에는 카페에 있는 공개 종목들이 사람들이 다 관심을 안 가질 때 얘기를 했었을 때 아니 이 주식을 왜 지금부터 봐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올려드렸었던 주식들 살펴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주식들 왜 올리는 거지?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 정말 이 주식이 좋았었던 주식이었구나. 정말 좋은 주식이었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모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 어떨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이게 결국에 거래량에 대해서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있어요? 네, 거래량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세가 종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매집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는 우리가 밸류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슈퍼개미들이 얘기하는 얘네들한테 멀티플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또는 뭐 얘는 적정 주가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뭐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매집이라는 것은 시세가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가격이라는 것은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시세가 종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는 거다. 거래량이 많을 때 매도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을 때 매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세력들은 얼마만큼 관심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도 마찬가지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세력들이 매수를 새롭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바닥권에 있는 대량 거래량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가에 물려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윗꼬리를 만들어 줬어.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죠? 네,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겠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그 뭐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그 매도를 해줘야 되는 구간일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다 그 예를 들자면은 바닥권에 있는 얘가 바닥인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어.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 그럼 얘는 세력의 매집이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그것을 매집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세력이 앞으로 모을 것인지 아니면 안 모을 것인지 사실 그런 것도 중요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매집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저희가 주식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 슈팅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보통 바닥 구간에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데 1년에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돌려나가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간다고 가정한다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바닥권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주식이 정말로 좋은 주식이었다면은 결국에는 빨리 가는 주식들은 우리가 이런 데서 잡고 싶지 이런 데서 거래를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닥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차피 갈 주식은 위에서 준비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뭐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매집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매집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바닥권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질문인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저라면은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저 구간에서 가장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가장 거래를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세력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영역에서 과연 매입을 했었을까? 오히려 그 이하 구간에서 더 지겨운 구간에서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고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은 조금만 거래가 줄어들고 그 지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던져버려요. 보통 뭐 비중 조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에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주식이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딱 두 가지예요. 얘가 가야 되는 가격을 알던가 아니면은 매집이라는 것을 알던가 그 두 개를 알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더라도 얘는 원래 여기 가격까지 와야 돼가 먹힌다면은 그 주식을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기다리면 수익이 나겠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뭐 횡보장이나 박스권장이나 아니면 하락장에서는 그게 안 먹힌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20년 같은 그런 시장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급락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이격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면은 오히려 반대로 급락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겠죠. 그죠?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그림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고 이 강한 상승이 이전에 그 강한 상승만큼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아마 따라잡지 못하게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분명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저희한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양날이거든요. 지금 엄청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할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어주를 선택할 것이냐, 딱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가시권에 있는 것은 결국엔 테이퍼링, 금리 부분. 그러면은 은행주들을 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 지금까지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했었을 때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질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종목들도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자리 잡혀 있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슈팅이 나오면 저는 계속해서 현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엄님은 보조지표를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지표를 100이 있다면은 한 1, 2 사용할까 말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그냥 보여주기 식의 차트고, 저는 차트를 이걸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건데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거래량, 차트, 캔들, 이평선 말고는 없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조지표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보조지표를 사용하면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지표는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을 놓고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 매매를 이미 해서 거래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 보조지표는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조지표는 1, 2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을 하면 좋느냐? 적어도 그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봐도 뭐 무방하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는 괜찮아요. 네. 볼린저 밴드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냐면은 이격이라는 것을 보기에 볼린저 밴드가 유용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볼린저 밴드는 말 그대로 그 볼린저 밴드 내에서 캔들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탈되는 모습,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성질 때문에 조정이나 기술적인 반등들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가지고만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볼린저 밴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ACD 오실레이터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하면 좋냐면은 막대기가 있을 거예요. 그 막대기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었을 때 내가 고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공개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매도 공식 강의라는 것을 내놓기 전에는 공개 방송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거란 말이죠. 근데 매도 공식 강의는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수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얼마에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내가 MACD 오실레이터를 막대기, 우리가 고점에 가면은 MACD를 제가 여기서 여기 있네요. 있는데 엄청 조그맣게 있거든요. 보면은 막대기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뭐 늘어났다가 갑자기 4,000 갔다가 4,800에서 5,000 갔다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면은 765에서 468 이런 데서도 매도를 할 수 있고, 1000 갔다가 936,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내가 매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는 매도의 기준이 없다면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 강의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보조지표는 어떤 거냐면 스토캐스틱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보조지표들을 많이 봤었어요. 왜 봤었냐면은 보조지표들이 어쨌든 다이버전스가 일어났었을 때 뭔가 변동성들이 나타났었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보조지표들은 다 후행성이에요.
네, 후행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행성이 있는 게 지표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 보조지표 중에서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는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것이고 선행하는 게 있고 후행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트릭스, 트릭스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트릭스, MACD, 스토캐스틱 얘네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자. 만약에 됐으면은 벌써 자동 매매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제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RSI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는 사실 RSI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지표잖아요. 그죠?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대부분 고점이긴 해요. 근데 그 고점이 얼마만큼 지속이 돼서 얼마만큼 더 오를지에 대한 수치는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삼보산업을 한번 볼까요? 자, 삼보산업을 보면은 아마 RSI를 보면은 이미 과매수 구간은 넘어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올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구나. 얘가 갖고 있었던 뭐 적정 가격이 있던가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 있었겠구나. 매집이라는 게 되어 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주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RSI가 무조건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에 갔었을 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오랜 기간 내가 잘못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좀 뭔가 아쉬운 매도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공개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면 될 것 같아요.